네, 12번 문제는 이제 이유 제시를 소재로 한 문제입니다. 주류 판매업을 하는 갑이 주류 판매업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부담적 처분이고, 부담적 처분을 떠나서 모든 처분은 왜 이런 처분을 하는지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를 밝혀야 돼요. 이게 이유 제시죠. 그래서 이유 제시에 관하여 논하시오. 자, 1번 이유 제시의 의 나왔습니다. 이유 제시의 의.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처분의 이유를 밝히는 것을 이유 제시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유 부기라고도 하고요. 아까 그 앞에 문제에서 사전 통지가 나왔었죠. 사전 통지의 대상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배웠죠. 불이익한 처분. 즉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그거하고 잘 비교해야 돼요. 이 이유 제시는 모든 처분입니다. 모든 처분. 침익적인 건 당연하고 수익적이거나 복효적이거나 도대체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익적 처분을 받는 상대방도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유 제시는 모두에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 무엇을 제시해야 되느냐? 이유 제시는 무엇을 하느냐? 처분과 동시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됩니다. 이유 제시가 왜 필요합니까? 행정절차법에 왜 이유 제시 기능을 위이유 제시를 하도록 돼 있냐? 이유 제시의 기능. 행정청의 자의를 억제한다. 그럼으로써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행정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상대방은 이유를 제시받은 상대방이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불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제 행정청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행정청이 무슨 이유로 이러한 처분을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불복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의 상대방이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어. 만약에 이유 제시를 안 하면 상대방이 잘못된 처분이라고 속단을 해서 무조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 제시를 미리 해주면 상대방을 설득해서 납득시킬 수 있으므로 무익한 쟁송을 피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만일 소송이 됐다, 재판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미리 행정청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의 편의를 얻죠. 자, 두 번째, 2번. 이유 제시를 꼭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유 제시는 생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청한 대로 그대로 처분을 내리는 경우. 내가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영업허가를 그대로 내준다. 그럼 허가만 내주면 되죠. 왜 허가를 내줘야 되는 데 있어서 구구절절 써줄 필요가 없다, 이게. 두 번째로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이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때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유 제시할 겨를이 없을 때야. 즉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해가지고 꼭 써줘야 돼요. 이유 제시 문제가 나왔다 하면 꼭 써주는 게 좋죠. 분명히 여기 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기다 한마디 더 해야 돼요. 그러나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경우는 상대방이 이유 제시를 요구하면 알려줘야 됩니다. 즉 신청한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하고요. 단순 반복적인 경우 어쩌고 나오죠. 이 두 가지는 이유를 제시해 줘야 돼요. 다시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신청한 그대로 하는 경우는 안 알려줘도 돼요. 근데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해서 상대방이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상대방이 원하면 이유 제시를 해줘야 돼요. 왜 그렇죠? 왜 1번은 빠지고 2, 3번은 들어갑니까?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행정청 입장에서 이건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긴급을 요하는 거야.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면 알려줘야 돼. 근데 첫 번째 신청한 그대로 해주는 경우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드러난 그대로 알 수가 있죠. 객관적이잖아요. 신청한 거하고 실제로 처분을 내린 거하고 객관적으로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이유 제시의 구체성.
그냥 이유를 추상적으로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결정 이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라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그죠? 상대방이 처분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재량 처분인 경우는, 재량 행위인 경우는 재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재량 각종 이익을 고려한 과정을 거기다 써줘야 돼요.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익과 이러한 이익을 견주어 봤더니 이러한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과정을 여기에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속행위인 경우에 특히 다시요. 침익적인 경우일수록 수익적인 경우보다 침익적인 경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유 제시와 관련해서 오래된 판례 하나 있죠. 지금 이 문제도 그 판례를 소재로 한 건데 일반 주류업, 일반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통지를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 거래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처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런 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돼요. 그리고요, 이러한 이유 제시를 결여한 하자 있지. 이것은 상대방이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그 취지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분할 당시에 이유 제시가 충분하지 못했으면 그 자체로서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것이지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유를 보완한다 해가지고 그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중요한 판례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자 이야기가 나와요. 네 번째, 이제 이유 제시가 결여된 처분의 효과. 이유 제시가 결여됐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그걸 먼저 써주는 겁니다. 이유 제시 자체가 아예 없거나, 그지? 전혀 없어. 그 다음에 이유 제시 하긴 했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빠뜨린 경우도 이유 제시 하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위에 봤듯이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럴 때 상대방이 이유 제시를 요구하면은 이유 제시 해줘야 된다고 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제시를 안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한 거죠. 위법한 겁니다. 근데 과연 무효냐 취소냐의 문제가 되는 거야. 무효냐 취소냐, 중대한 하자냐. 근데 우리 판례는 이유 제시가 없다, 결여되었다 한 경우에 처분을 위법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대체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는 경향입니다. 취소 사유. 그러니까 무효에 이른다고까지는 안 해요. 취소 사유. 이유 제시의 하자라고 쓴 다음에는요, 뒤에 항목에 자동적으로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를 간단히 적어주는 게 좋아요. 치유. 그래서 5번이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입니다. 이제 치유. 치유다. 그러면 치유의 가능성을 논해야 되고,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한계를 또 논해야 돼요. 먼저 치유의 가능성. 이유 제시 하자가 있었는데 추후에 사후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법치 행정의 원리상 또는 행정의 신중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이유 제시의 사후 치유를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에 따르면 행정의 경제성, 그렇죠? 행정의 경제성 측면에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불필요한 반복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제한적으로 이유 제시의 하자의 치유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긍정설이. 자, 이제 긍정해. 그러면 시기적으로 두 번째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냐의 문제가 또 있어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까지냐,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까지냐, 뭐 행정소송 제기한 중에도 가능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 판례가 중요하죠.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치유를 해야 된다. 그 이상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행정심판 제기하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유 제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잘 정리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면 목차 구성을 이유 제시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의의를 적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유 제시가 왜 필요하냐까지 그게 이제 서론 부분에 나와야 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 꼭 암기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유 제시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문자,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유 제시의 마지막으로 하자 문제를 다뤄줘야 되는데 이유 제시 하자가 무엇이냐. 그래놓고 이유 제시 하자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처분에 위법한 효과를 가져오지.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을 때 나중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써줘야 되는데 치유에 들어가게 되면 치유의 가능성은 제한적 긍정설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다. 이렇게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이제 13번입니다. 13번인데, 요것도 이유 제시긴 한데, 약간 관점이 좀 달라요. 문제의 소재가 다른데, 요걸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여기서 이제 불허가를 하면서, 여기서 이유를 제시했어요. 이유를 제시했는데, 원래 원칙은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돼요. 시행령.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도시계획법상 이렇게. 도시계획법에 위반함으로 이렇게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문제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상대방이 그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써줘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항상 틀린 것이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딸린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사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구체적인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 법률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항상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또다시 있습니다. 그 문제예요. 자, 1번 볼까요? 문제 소재. 일단 이러한 불허가 처분을 할 때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밝혀야죠. 이유 제시가 필요한 처분인지. 그럼 필요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려야 되겠지. 두 번째. 이렇게 조문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것이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논해줍니다. 사실은 판례상으로 보면 이게 판례가 있었어요. 판례상으로 보면 상대방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 판례를 소개를 해주되 여러분 케이스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견해에 섰을 때는 어떠냐까지 논해주면 금상첨화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령 반대의 견해 입장에 섰을 때는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균형 있는 답안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제시 하자의 그 효력, 치유, 요걸 또 다시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이제 이유 제시가 필요한 처분인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유 제시의 의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짝 써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유 제시의 개념 써주고요. 이유 제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거다. 그리고 이유 제시의 대상은 침익적, 수익적, 독효적 행위 불문하고 모든 처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제시는 처분할 당시에 처분과 동시에 그 이유와 근거를 밝혀야 된다. 여기 의의고, 그다음에 이유 제시는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투명성, 상대방의 불복의 편의성, 그다음에 쟁송의 억제, 법원의 부담, 경감, 이런 내용을 이제 써주면 되고요.
이유 제시 나오면 항상 쓰라는 게 있었죠. 또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네, 생략할 사유. 신청한 그대로 인정하거나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것으로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안의 경우를 적용시켜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사안의 경우는 이유 제시가 필요한 경우냐, 생략할 수 있는 경우냐. 보니까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불허가 처분이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처분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유 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만약에 이 문제를 사전 통지 문제로 고쳐서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대법원판에 따르면 그냥 단순히 허가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은 이유 제시,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이유 제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불허가를 하는지 상대방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요 생략 사유 세 가지 중에도 뭐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이유 제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유 제시해야 된다 하는 사례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요. 항목을 바꿔서 이제 이유 제시의 구체성. 말하자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이 문제의 핵심.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단순히 도시계획법이라고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유 제시의 구체성 항목이 여기서 핵심이에요. 이유 제시의 내용과 정도, 이유 제시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의 결정 이유의 명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처분 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량 처분의 경우는 재량 고려 과정을 알 수 있어도 해야 되고, 침익적인 처분인 경우는 수익적 처분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판례를 보면은 뭐 일반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사건에서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거래로 인하여 이러한 면허 취소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취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 제시 결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한 이제 바로 그 정확한 판례가 바로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당사자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면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인 조문까지 밝히지 않더라도 그런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중요한 판례가 있다 이거죠. 이걸 꼭 써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만 제시하면 법조문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의 경우를 결론 내려줘야 돼요. 자, 만약 갑이 이 본래 이유, 즉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더라면,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판례는 그 불허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알지 못했을 경우는 어떠냐 이거죠. 위법하지 않은 거지. 지금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답안에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야, 답안지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만 갑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전제하고서 논의를 계속 해나겠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5번에 이제 이유 제시가 결의된 처분의 효과다는 거지. 여기서 이 문제에서 갑이 이러한 지정 목적을 현재 위반했는지, 그래서 취소를 거부를 당한 데서 알 수 없었다 이게야. 알 수 없었으면 행정청은 그 이유를 알려줬어야 돼요. 근데 알려주지 않은 거죠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 자, 이유 제시 하자. 이유 제시 하자의 경우는 뭐라고? 이유 제시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항이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그리고 생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청했을 때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 이제 이유 제시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유 제시 하자의 효과는 위법한 건 맞는데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의 문제가 있어요. 판례는 뭐라고? 대체적으로 취소 사유로 본다. 자, 이유 제시 하자 나오면 항상 치유 가능성 얘기 또 나와야 되고요. 이유 제시 치유 가능성은 본래적으로는 이유 제시 하자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인정돼서는 아니 되겠지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정도라고 한다면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유 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시기적으로 보면 판례에 따라서 행정쟁송 제기 이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케이스 문제니까 항상 맨 마지막에 문제의 해결이라는 소항목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이제 배점상으로 2점이나 3점, 4점까지도 배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은 이제 앞에서 논점별로 딱딱딱 내리는 소호 결론을 모아서 쓰면 돼요. 이게 문제 해결이야. 첫 번째 뭐였어요? A 행정청에 이러한 불허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니까 상대방에게 이유 제시가 필요한 거지요. 두 번째 결론은 뭐였어요? 그 구체성이 이유 제시의 구체성이 문제인데 상대방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유 제시를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면 법조문까지 꼭 밝힐 필요는 없다. 위법하지 않다. 다만 이제 그러한 사유를 알지 못했을 때가 문제죠. 알지 못했을 때는 하자 있는 처분이 됩니다.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하자 치유가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행정사 시험의 첫 번째 문제는 금년에도 이제 케이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케이스 문제가 나왔을 때는 논리 순서가 뭐가 됩니까? 케이스 문제는 지금 요 문제에서 봤듯이요. 문제의 소재 또는 문제의 제기를 첫 번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본론에 가가지고 논점을 잘 뽑아가지고 논점별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논점 해결하는 과정에서 혹시 판례가 있는 사안이다. 판례는 없더라도 뭐 법률과 관련되거나 이론과 관련된다고 하면 이론, 법률, 판례를 최대한 상세히 논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학설이 대립한다 하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을 골라서 여러분의 입장,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돼 일단.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요 사안을, 요 케이스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각 논점별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앞에 나왔던 소후 결론들, 작은 논점들의 그 결론을 쭉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관이다, 법관이다, 판사라고 생각하면서 일관적인 논리를 가야 돼요. 판사가 판결문 작성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예. 제가 수업 자료에 14번이 빠져 있네요. 네. 번호를 하나 건너뛰었네요. 그냥 요 자료대로 하겠습니다. 15번에 15번. 갑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건물 옥상의 일부분이 용적률을 초과하게 됐다. 용적률 위반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받았다. 여러분 15번은 기출문제라는 거 아시죠? 네, 기출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포맷으로 하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철거 명령을 여기서 핵심은 바로 철거 명령이죠. 철거 명령의 적법성 요건을 물어본 문제였어요. 이렇게 어떤 행위가 적법하게 한 요건을 밝혀라 그러면 항상 이 철거 명령의 법적 성질을 밝힐 필요가 있어. 성질이 뭐냐? 성질에 따라서 요건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행정사 시험은 국민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직업인의 그런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뭐 80-90%입니다. 자, 문제의 소재.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적 처분이다. 따라서 부담적 처분에 해당하는 이 철거 명령이 갖춰야 될 법적 요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이유 제시를 생각할 수가 있어. 철거 명령도 일종의 처분이니까 행정행위잖아요. 그래서 처분을 할 때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럼 이유 제시에 대해서 쓰면 돼. 이유 제시는 언제 합니까? 네, 언제 합니까?
우리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죠. 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한 대로 하는 경우 등 이러한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처분을 할 때는, 즉 침익적이건 수익적이건 복효적인 건 모든 처분할 때는 상대방의 그 근거와 법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이게 이유 제시잖아요. 그걸 간단히 하고, 여러분 문제에서 이제 논점이 많을 때는 적절하게 균형 있는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이유 제시만 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 제시를 너무 장황하게 하면 필요 없습니다. 장황하게 한다고 더 점수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유 제시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밝히고 사안에다 빨리 적용해야죠. 빨리.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 철거 명령으로서 부담적 처분이고 당연히 이건 상대방에게 이유를 알려줘야 될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철거 명령을 바라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딱 하면 돼. 자, 3번 하면 처음에 이제 사전 통지. 네.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철거 명령은 바로 부담적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줘야 돼. 자, 사전 통지 의의라는 것은 행정청이 조사한 사실 등 정보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당사자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사전 통지의 의의입니다. 사전 통지의 내용 해가지고 사전 통지 사항 무엇을 통지합니까? 처분의 제목, 상대방의 성명, 명칭, 네, 원인, 사실, 처분의 근거, 그리고 의견 제출할 수 있다는 뜻, 의견 제출 기한, 의견 제출 기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통지한다 이거야. 근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사유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긴급히 처분할 경우 어떤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처분을 해야 될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성질상 의견 청취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자도 됩니다. 사전 통지를 생략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나중에라도 처분을 할 때 이러한 생략 사유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긴급한 경우는 처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알려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사전 통지 이 사안에 또 적용해야죠. 이 사안은 바로 부담적 처분이죠. 그리고 위에서 봤던 것처럼 뭐 긴급을 요한다거나 등 사전 통지를 생략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통지했으니까 이제 의견 청취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번째 의견 청취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의견 청취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청문, 공청회. 청문은 언제 하느냐? 법령 등에서 청문을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처분이나 뭐 자격 취소, 법인의 설립 취소 이러한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의 경우도 법령이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청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견 정치 절차로서 뭐가 있어요? 의견 제출이 있죠. 의견 제출. 의견 제출의 기입이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앞서 봤던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이외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사안의 경우 뭡니까? 철거 명령은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 부담적 처분이지요. 따라서 혹시 행정청이 판단하기에 뭐 거창하게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최소한 이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안 했으면 뭐라도 해야 돼요? 의견 제출 기회라도 부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유 제시, 그 다음에 사전 통지, 그리고 의견 청취. 여기까지가 뭔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 그 5번에 고지라는 것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안 날 수도 있는데 잘 써주면 좋죠. 이거 고지.
철거 명령을 이렇게 행정 처분을 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는 게 좋아. 이게 고지입니다. 상대방에게요, 뭐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청구 기간, 청구 절차, 그리고 청구 기관, 그냥 어디에다가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제도 이름이 뭐라고? 고지입니다. 고지. 자, 그리고서 이제 더 이상 있나요? 네. 이쯤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행정청은 갑에게 처분을 내린 철거 명령을 하게 된 근거,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부담적 처분이니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전 통지를 한 후에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최소한 의견 청취해야 된다. 최소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고지해야 된다까지 쓰면 되죠. 네, 16번입니다. 신고의 효과와 수리 거부에 관하여 신고의 종류별로 나눠서 하라. 혹시 시험 문제에 신고의 종류별로 나눠서 하란 말이 혹시 뭐 없을 수도 있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신고의 종류별로, 신고의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분류 방법이 바로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로 나누는 방법이 있죠. 네,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누면 돼요. 자, 1번. 신고라 하면 뭐죠?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 즉 공법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나로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신고라고 합니다. 알리는 행위. 자, 두 번째로 신고의 종류. 자체완성적 신고라 함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자체완성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신고 자체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 등록업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그다음에 납세 신고 이런 것들. 근데 행정요건적 신고는 신고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서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리. 네, 신고 플러스 수리죠. 신고 플러스 수리. 예를 들면 어업신고, 네, 지위 경계, 지위 승계 신고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에 유용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법한 신고의 효과라고 나오죠. 적법한 신고의 효과. 지금 바로 문제가를 보니까 효과라고 되잖아요. 효과. 네, 신고의 효과. 자체완성적 신고는 그 행정청에게 신고서가 접수되는 순간 신고 의무가 이행한 것으로 봐요. 따라서 행정청이 신고 접수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즉 반려한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는 신고 플러스 수리야. 그래서 행정청이 수리해야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의 거부를 설명을 하겠죠. 수리의 거부. 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서가 도달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네, 설사 행정청이 이 신고 수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 이거야. 거부 처분이 아닙니다. 거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그냥 효력이 발생해버렸어. 따라서 상대방은 이것을 취소 소송으로서 다툴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는 행정요건적 신고,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심사해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해. 수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리 거부할 때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요건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거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네. 그래서 법률에 없는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수리 거부 자체가 거부 처분한 것으로 인정돼요. 거부 처분. 따라서 상대방은 이제 행정 소송으로서 이를 다툴 수 있게 된다. 네, 17번은 신고의 절차와 이제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고의 그 의의를 밝혀야 되고요. 이거는 앞에 문제 나왔던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사인의 공법. 제가 문제를 다시 보니까 제가 만들어 놓고 그랬네. 앞에 이런 표현이 분명히 나오죠. 행정 절차법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특별히 행정 절차법상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16번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없었죠. 17번은 행정 절차법상으로 했으니까. 행정절법상 신고의 의미를 밝혀야지. 1번은 그래서 일반적인 신고의 의의는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는 이른바 자체 완성적 신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자체 완성적 신고에 대해서 한번 써야죠. 이 문제는. 절차 보시면 2번 신고의 절차. 행정청은 편람을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할 때 들어가는 구비 서류, 접수기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래 된 편람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 가면요 민원실에 들어가면 쭉 있잖아요. 컨테이블 위에 보면 각종 서식이 쭉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서식들이 쭉 미리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말하는 거야.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신고의 요건. 기재사항이 흠이 없어야 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그리고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해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신고서를 되들러 보내죠. 미리 그냥 보류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3번에 이제 신고의 효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신고의 효과. 신고의 수리. 법령 등에서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가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아까 앞에 16번 문제에서는 자체 완성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체 완성적 신고의 경우에는 접수기관에 도달시키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사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는 처분이 아니더라고 했어. 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는 행정청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눴죠. 근데 여기는 행정절차법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정절차법에는 자체 완성 신고만 있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신고의 수리 써놓고 신고가 위의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한다면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신고에 관한 도달주의. 따라서 설사 적법한 신고만 있다 하더라면 설령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즉 수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위법한 행위가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효력이 발생한 거야. 자, 그리고 수리 거부 행위의 처분성이라고 나오죠. 처분성. 이러한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자체 완성적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행위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수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과가 없어요. 이건 거부 처분도 아닙니다. 이것이 팔레이테이드죠. 그런데요, 2013년도쯤 돼가지고 2013년도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약간 변경된 판례가 나오죠. 거기 보듯이요. 소규모 건축 신고. 소규모 건축 신고를 할 때는 신고로서 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데, 내가 소규모 건축 신고를 했더니 아마 건축법상으로는 80제곱미터 이하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층 미만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건축법에 굉장히 많이 규정돼 있어. 그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함으로써 건축 허가가 나는 것처럼 의제가 되는데요. 내가 소규모 건축 신고를 했더니 수리를 거부하네? 네, 수리를 거부하네. 이런 경우에 반려하네? 반려. 그럼 이러한 경우는 수리 거부 자체가 처분성을 갖는다고 보고, 이러한 이 건축 신고 반려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게 변경된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반려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건축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나는 일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법적 분쟁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처분성을 간다고 보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고려 3번 신고 의무 위반의 효과. 신고를 해야만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이게 신고 유보부 금지사항, 어려운데, 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신고를 했죠. 그래 놓고 해당 행위를 했어. 그럼 뭐죠? 이는 무신고 행위다. 무허가 행위처럼 무신고 행위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과태료를 받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라든지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죠.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법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요. 우리가 처분 절차 배웠고, 그리고 지금 신고까지 한 겁니다. 두 가지.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입법예고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